쨍 하는 소리가 식당 안에 총성처럼 울려 퍼지자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노인의 낡은 뺨에는 손자국이 붉게 찍혀 있었지만 그의 창백한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많았던 한국의 얼어붙은 산악지대에서 살아남았었다. 그곳에서는 사람의 피가 눈에 닿기도 전에 얼어붙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젊은 참전 용사는 몰랐다. 그 작은 마을 식당에 누구도 몰랐다. 72시간 후 가죽옷을 입은 폭주족 6명이 마을에 들이닥치고 그 노인의 소원했던 아들이 거의 40년 만에 침묵을 깨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박철수의 손은 그날 아침 무공훈장을 쥘 때 약간 떨렸다. 그 금속은 다른 종류의 추위를 기억하는 피부에 차갑게 와 닿았다. 사람을 한국의 산비탈에서 얼음 조각상으로 만들던 살인의 추위. 1950년 12월 눈 덮인 들판을 가르는 포격소리, 죽어가는 해병들의 비명, 가장 필요할 때 굳어버린 그의 소총 놀이소회가 경고 없이 되살아났다. 그의 작은 집 밖에서 트럭 경적이 울리자 그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훈장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다. 늦게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가 수놓은 천으로 감싼 명예 훈장과 함께. 그는 그것을 결코 전시하지 않았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편지가 그 아래에 놓여 있었다. 세월과 손길에 닳아 종이는 얇아져 있었다. 또 다른 아침이 밝았네. 그는 텅 빈 방에 속삭였다. 81살의 그는 일상이 돌에 새겨진 듯했다. 6시 30분에 일어나 1953년부터 쓰던 같은 면도날로 면도를 하고 군인처럼 정확하게 옷을 입었다. 오늘 그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아내 김민지가 준 모직 가디건을 입었다. 밖에서 밀양 마을은 마치 헐렁한 옷처럼 경제적 쇠퇴를 입고 있었다. 한때 제철소로 유지되었지만 지금은 추억과 완고함으로 연명하고 있었다. 그의 1989년식 세단은 안정적으로 시동이 걸렸고 계기판 시계는 8시 5분을 가리켰다. 정확한 시간이었다. 승리식당은 중앙로와 공장로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넌사인에는 글자가 빠져 있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불굴의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늘 주차하던 왼쪽에서 3번째 자리에 주차했다. 입구와 거리를 모두 볼 수 있는 곳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결코 끝나지 않은 전쟁의 오래된 습관이었다. 박선희는 40년 동안 그곳에서 커피를 따랐다. 금발머리는 이제 은발이 되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변함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철수 씨. 문이 딸랑 울리자 그녀가 불렀다. 늘 드시던 걸로 드릴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 부스에 자리를 잡았다. 그 식사에는 이름이 있었다. 조시 스페셜. 한국 전쟁에서 그의 곁에서 전사한 무전병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그들은 얼어붙은 참호 속에서 살아남으면 함께 가게를 열기로 약속했었다. 조 씨는 1950년 크리스마스를 보지 못했지만 철수 씨는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아침 식사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그 약속을 지켰다. 그의 시선은 벽에 걸린 사진들로 향했다. 밀양 고등학교 미식축구팀 1948년, 1953년 한국에서 귀향했을 때, 그리고 1984년에 찍은 희미한 사진에는 10대 소년과 함께 오토바이 옆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박건우, 그의 큰아들이었다. 그날 아침 커피는 썼다. 마을 건너편에서 최진수는 벽이 흔들릴 정도로 아파트 문을 쾅 닫았다. 퇴거 통지서가 그의 주먹에 구겨져 있었다. 이번 달에만 3번째였다. 동쪽에 있는 그의 원룸은 별 볼 일 없었지만 아프가니스탄 이혼 그리고 술이 그에게 남긴 전부였다. 38살의 그의 얼굴은 나이에 비해 너무 많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습관처럼 군인처럼 짧았고 팔뚝에 새겨진 레인저 문신은 그의 삶의 목적처럼 희미해져 있었다. 그는 쌓여있는 고지서를 무시하고
전자레인지 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면도도 안 하고 퀭한 눈, 한때 군인이었던 자신의 유령. 그의 전화가 울렸다. 공장에 인사부였다. 아마도 그의 3번의 무당열근에 대해 전화하는 것이리라. 그 조립 라인 일은 그의 3번째 파병 이후 생명줄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청구서를 지불하고 그의 영혼에 아무것도 묻지 않는 일이었다. 이제 그것마저 사라졌다. 처방전 약병이 그의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다. PTSD 치료제는 모든 것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는 몇 주 전에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을 중단했다. 악몽이 즉시 되살아났다. 헬만드에서 매복 공격을 받았을 때, IED가 그들의 차량을 찢어 발겼을 때, 피가 그의 군복을 적시는 동안 명령을 외치던 박대위, 최후의 순간, 바로 직전에 김일병의 얼굴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최진수의 손이 떨리면서 그는 알약을 삼켰다. 그는 커피가 필요했고, 음식이 필요했고, 그의 무너져가는 세상의 모서리를 무디게 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승리식당은 5블록 거리에 있었다. 박철수는 달걀을 반쯤 먹었을 때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침묵이 감돌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최진수는 문간에 서서 헝클어진 재킷을 입고 전투 베테랑의 경계심으로 주변을 살폈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즉시 알아봤다. 그는 한국전쟁 이후 몇 년 동안 그 모습을 스스로 간직했었다. 젊은 남자의 시선이 잠시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가 카운터로 향하면서 시선을 돌렸다. 안녕하세요, 박선희 씨. 최진수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커피만 주세요, 블랙으로. 박선희는 커피를 따르면서 미소를 굳혔다. 1750원입니다. 최진수는 지갑을 더듬거리며 구겨진 5,000원짜리 지폐를 꺼냈다. 달걀이랑 토스트도 먹을 수 있을까요? 총 8,950원입니다, 진수씨. 지난달에 가격이 올랐어요. 젊은 남자는 뻣뻣해졌다. 달걀이랑 토스트에 8,950원이라고요? 농담하시는 거죠? 새 메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죄송해요. 최진수가 주머니를 뒤져 잔돈과 먼지를 꺼내면서 좌절감이 눈에 띄게 커졌다. 박철수는 조용히 걱정하며 밧줄 끝에 매달린 남자를 알아봤다. 여기 3,000원 있어요. 최진수가 마침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죄송해요, 진수씨. 하지만 뭐요?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 동네의 다른 모든 것들처럼 이 가게도 망해가는 동안 저는 제 값을 다 내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보훈처에서 제 장애 수당 청구를 3년째 처리 중이라서 굶어야 한다는 건가요? 젊은이, 박철수가 조용히 말했다. 그만하게. 최진수의 머리가 부스를 향해 휙 돌아갔다.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노인 양반. 그만하라고 했다. 박철수의 목소리는 차분함을 유지했다. 저분은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것뿐이야. 잠시 동안 최진수는 물러설 듯했다. 그러다가 그의 눈은 탁자 위에 박철수의 지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현대 전투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다. 뭐 당신도 군인 아들이라도 있나 보죠. 그의 목소리가 조롱조로 변했다. 짐작건대 진짜 미국 영웅이겠지. 우리 같은 실패자들과는 달리. 박철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 무언가가 변했다. 내 아들은 75 레인저 연대의 대위였어. 그는 돌아오지 못했네. 식당은 숨 막힐 듯 조용해졌다. 최진수는 멈췄어야 했다. 하지만 고통과 분노는 그 자체의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다. 글쎄요, 어쩌면 그가 운이 좋았을지도 모르죠. 최진수가 말했다. 이런 곳으로 돌아오는 것보다는 낫죠. 집단적인 탄성은 방에서 산소를 빨아들이는 듯했다. 박철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절제된 움직임, 평생의 훈련이 엿보였다. 최진수도 일어섰다. 더 젊고 더 강하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구도 개입하기 전에 그는 3걸음 만에 거리를 좁혔다.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최진수가 으르렁거렸다. 당신은 날 몰라요. 당신네 세대는 쉬웠어요.
퍼레이드와 연금을 받으면서 집에 왔죠. 우리는 빈약한 감사 인사와 처리되지 않는 서류밖에 받은 게 없어요. 박철수는 움찔하지 않았다. 자네는 화가 났어. 화를 낼 자격이 있어. 당연히 화가 나죠. 그리고 당신네 한국전쟁 시대의 공룡들이 우리를 판단하는데 신물이 나요. 쨍! 하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최진수의 손바닥이 박철수의 뺨에 부딪혀 노인의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세게 때렸고 창백한 피부에 붉은 손자국을 남겼다. 시간이 멈췄다. 박선희의 커피포트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박철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을 감싸며 부드러운 손가락으로 타는 듯한 자국을 만졌다. 고통에서가 아니라 치매 그 자체에서 비롯된 진정한 충격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식당은 폭력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하지만 박철수는 최진수보다 어렸을 때 최진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묻어줬었다. 그는 젊은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자네보다 어렸을 때 자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묻어줬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은 오직 최진수만을 위한 것이었다. 혼란이 최진수의 표정에서 분노를 대체했고 그가 노인 베테랑을 때렸다는 현실이 닥쳐오면서 수치심이 새으며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사과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문을 향해 뒷걸음질 치며 손가락으로 박철수를 가리켰다. 당신 시대는 끝났어요, 노인 양반. 세상은 변했어. 그가 떠나자 종소리가 딸랑 울렸다. 박철수는 다시 부스에 앉아 잠시 뺨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커피를 마셨다. 이 모든 일은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모두가 중대한 일, 즉 시간과 변화하는 전쟁의 성격으로 분리된 여러 세대의 군인 간의 충돌을 목격했다는 것을 알았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박선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니, 박철수가 조용히 말했다. 경찰은 안 돼. 그 젊은이는 악마로 가득 차 있어. 박선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얼음이라도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가 서둘러 떠나자 박철수의 시선은 벽에 걸린 사진으로 향했다. 그와 박건우, 1984년. 그의 아들이 눈에 불을 켜고 반항심을 품은 채 17살에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눴을 때였다. 박철수는 박건우의 분노가 사라졌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살 속으로 더 깊숙이 파고드는 파편처럼 영구적인 무언가로 굳어졌는지 궁금했다. 최진수가 떠난 지 3분 후에 전화가 울렸다. 박선희는 박철수를 흘끗 보며 목소리를 낮춰받았다. 토마스 박이네요. 지금 오고 있어요. 네, 아직 여기 계세요. 아니요, 경찰에 신고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박철수는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밀양 같은 마을에서는 소식이 빠르게 퍼진다. 토마스 박은 조 씨가 죽은 후 그의 무전병이었다. 장진회에서 중공군의 총격 속에서 200야드를 끌고 갔던 사람. 둘 다 눈밭에 핏자국을 남겼다. 토마스는 동상으로 왼쪽 다리 일부를 잃었지만 살아남아 30년 동안 경찰서장이 되었다. 박선희가 다시 다가왔다. 철수 씨, 여쭈어 볼 게 있어요. 계산서에 대한 게 아니에요. 마사 씨에 대한 건데요. 그녀는 여전히 헬스 엔젤스와 연락하고 있죠, 그렇죠? 박선희의 눈이 커졌다. 철수 씨, 제가 헬스 엔젤스를 부르는 건 아니에요. 최진수에 대한 게 아니야. 박철수가 말했다. 박건우에 대한 거야. 박선희는 얼어붙었다. 20년 동안 그녀는 박철수가 아들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마사 씨, 아들이 같은 지부에서 활동하는 거 아세요? 박철수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유지됐다. 그가 박건우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알아야겠어. 그녀는 그를 쳐다봤다. 벌써 37년이나 됐잖아요? 정말이세요? 37년이지. 박철수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그리고 아니,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나는 81살이야. 무언가를 확신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200마일 떨어진 스터지스에서 박건우는 연례 집회의 통제된 혼란 속에서 버팔로 집살롱의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56세의 그는 20년 동안의 충성심으로 얻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흰머리가 섞인 턱수염은 깔끔했고 수십 년간 엔진 작업을 해온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의 조끼에 있는 헬스 엔젤스 패치는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 부회장, 원조 지부, 그의 주머니에 있는 전화가 진동했다. 그는 배기가스와 구운 고기 냄새가 가득한 따뜻한 8월의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모르는 번호였다. 박건우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건우 씨, 마사 씨예요.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마사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니, 건우 씨, 아버지에 대한 일이에요. 박건우의 턱이 굳어졌다. 오래된 반사작용이 되살아났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오늘 아침 승리식당에서 사건이 있었어요. 젊은 참전용사, 힘든 아이가 당신 아버지를 때렸어요. 그 말은 육체적인 타격처럼 느껴졌다. 37년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의 아버지를 해쳤다는 생각은 원초적인 무언가를 자극했다. 다치셨어요? 아니요, 그냥 충격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건우 씨, 로즈 씨가 당신에 대해 물으셨다고 했어요. 당신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고 싶어 하신다고. 박건우는 살롱에서 몸을 돌려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의 오토바이, 꼼꼼하게 관리된 1989년식 소프트테일이 그들 사이에 서 있었다. 크롬이 빛나고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의 목소리는 조용해졌다. 왜 지금이죠? 모르겠어요, 건우 씨. 하지만 그는 81살이세요. 당신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이제는 때가 됐을지도 몰라요. 박건우는 턱수염 위로 손을 뻗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봤을 때 1984년 8월 17일 그가 해병대에 입대한 날 그의 반항 행위. 그 논쟁은 핵폭탄처럼 터졌고 되돌릴 수 없는 말이 오갔다. 2주 후 그의 소지품은 상제 포장되어 있었고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그는 4년 후 해병대를 떠났고 방황했고 폭주족 문화에서 형제를 찾았고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니면 그렇게 자신에게 말했다. 그를 때린 아이 말인데요. 박건우가 마침내 말했다. 그에 대해 아는 거라도 있어요? 최진수, 아프가니스탄 참전 용사, 레인저. 돌아온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PTSD, 술, 직장을 잃었어요. 레인저, 마이클처럼. 그 연결고리를 박건우는 놓치지 않았다. 마사 어머니,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 최진수라는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에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소만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로즈 씨에게 제가 연락할 거라고 전해주세요. 박건우는 5명의 엔젤스가 기다리고 있는 테이블로 돌아갔다. 형제들, 무슨 일이 생겼어? 며칠 동안 동쪽으로 돌아가야겠어. 딘 월시, 지부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일이라도 있어. 박건우는 망설였다. 내 아버지가 어떤 힘든 참전 용색의 공격을 받았어. 내가 처리해야 해. 당신 아버지. 딘의 놀라움은 당연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훈자. 박건우는 수정했다. 그는 결코 그것을 착용하지 않지만 그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누가 같이 가야 하지 않겠어? 전직 해병 특수수색대원이었던 마이클 로드리게즈가 물었다. 친근한 얼굴이 있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자발적으로만. 개인적인 일이야. 5명 모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새벽에 출발할 거야. 박건우가 말했다. 정복 차림으로. 먼 길을 가야 해. 저녁이 밀양을 덮으면서 최진수는 대화 없이 술을 마시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한 술집인 라스트콜에 혼자 앉아 있었다. 위스키는 내면을 갉아먹는 수치심을 무디게 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는 노인을 때렸다. 그냥 노인이 아니라 베테랑, 소문이 사실이라면 명예의 훈장수 훈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최진수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잃은 박대위의 아버지, 최진수 씨. 바텐더가 불렀다. 전화 왔어요. 최진수는 얼굴을 찌푸렸다. 아무도 그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 리가 없었다. 누군데요? 말 안 했어요. 그냥 당신 이름을 물어봤어요. 마지못해 최진수는 공중전화로 갔다. 여보세요? 최진수 씨. 내 목소리는 침착하고 권위적이었다. 나는 토마스 박입니다. 전직 경찰서장입니다. 최진수의 위장이 굳어졌다. 저기 이 일이 식당에 대한 거라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토마스가 말을 끊었다. 나는 경찰관으로서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전화하는 겁니다. 실례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1950년 장진호에서 다리를 잃었습니다. 토마스가 말을 이었다. 보훈병원에서 2년을 보냈어요.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잊어버린 나라로 돌아왔죠. 익숙하게 들리나요? 그 유사점을 최진수는 놓치지 않았다. 저에게 뭘 원하시는 거죠? 아무것도요. 나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습니다. 정보요. 토마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오늘 당신이 때린 사람, 박철수 씨. 그는 한국전쟁에서 내 목숨을 구했어요. 어깨에 총알이 박힌 채로 중공군의 총격 속에서 나를 200야드를 끌고 갔어요. 그들은 그에게 명예훈장을 줬지만 그는 결코 착용하지 않죠. 최진수는 눈을 감았다.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겠죠. 박철수 씨는 그것을 광고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당신과 당신 부대를 구하고 죽은 박대위는 박철수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맙소사. 최진수가 속삭였다. 박철수 씨의 다른 아들 박건우는 폭주족 친구들과 함께 밀양으로 오고 있습니다. 헬스 엔젤스. 그 의미는 분명했다. 저에게 도망가라고 경고하시는 건가요? 토마스의 웃음에는 유머가 없었다. 만약 도망가는 것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나는 몇 년 전에 그것을 제안했을 겁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자격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고 박철수 씨는 오늘 일어난 일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뭘 해야 하죠?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수를 깨고 몸을 깨끗이 하고 일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 일을 바로잡을 방법을 찾을 겁니다. 박철수 씨는 내일 아침 8시 15분에 승리 식당에 있을 겁니다. 늘 그렇듯이 그는 합리적입니다. 그의 아들보다 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죠. 전화가 끊겼다. 최진수는 위스키 잔을 지나쳐 테이블로 돌아갔다. 더러운 창문을 통해 그는 어두워지는 밀양의 거리를 볼 수 있었다. 박대위는 한때 그를 믿었고 구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봤었다. 어쩌면 최진수도 그 무언가를 찾아야 할 때인지도 몰랐다. 박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토마스와의 대화는 그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었다. 박건우가 돌아오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 그의 헬스 엔젤스 형제들과 함께 화해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복수를 위해서인지는 두고 볼 일이었다. 3시 17분에 박철수는 완전히 포기했다. 그는 어두워진 집을 지나 차고로 갔다. 그의 작은 작업장이 뒷부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곳은 그의 성격이었다. 그는 빈티지 엔진을 복원하면서 피스톤과 기어의 수학적 확실성에서 평화를 찾았다. 그는 불을 켰다. 가운데에는 캔버스로 부분적으로 덮여있는 그의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놓여 있었다. 하이랜드 그린 색상의 1967년식 머스탱이었다. 박철수는 5년 전에 녹슨 껍데기를 구입했고 천천히 되살리고 있었다. 그 차는 박대위의 꿈이었다. 그들은 박대위가 군에서 제대하면 함께 복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이제 박철수는 혼자 일하고 있었다.
결코 이루어지지 못한 약속에 대한 헌정이었다. 그는 덮개를 벗기고 팬더를 따라 손을 뻗었다. 차체는 거의 완성되었고 원래의 V8 엔진은 재건축되었다. 내부만 미완성으로 남아있었다. 근처 작업대에서 박철수는 정복을 입은 박대위의 액자 사진을 집어들었다. 웨스트포인트 졸업식 날이었다. 자랑스러운 미소, 김민지와 너무 닮았다. 단호한 어깨, 박철수 자신과 너무 닮았다. 내 형이 집에 오고 있어. 박철수가 사진에 조용히 말했다. 이 모든 시간이 흐른 후에 그는 수십 년 동안 품어왔던 생각을 말로 표현했다. 나는 그와 잘못했어. 너희 둘 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고 너희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너희를 휘게 했지. 너희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지 못하고. 그의 목소리가 멈췄다. 너희는 나를 용서했지. 박건우는 기회를 얻지 못했어. 박철수의 시선은 높은 선반에 놓인 금속 잠금 상자로 옮겨졌다. 안에는 37년 동안 간직해온 열쇠가 들어있었다. 박건우의 1982년식 할리 스포츠스터의 열쇠였다. 오토바이는 마지막 발화점이었다. 박철수는 박건우가 폭주족 문화에 합류하려는 선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잠재력 낭비라고 불렀다. 그의 아들이 전쟁에서 박철수가 찾았던 것과 같은 형제애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박철수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을 때 박건우는 사라졌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기를 바라네. 박철수가 텅 빈 차고에 말했다. 황금빛으로 맑게 미량의 새벽이 밝아왔다. 박철수는 현관에 서서 커피로 손을 녹이고 있었다. 엔진 소리가 정적을 깼다. 박건우와 3명의 엔젤스가 차도를 따라 들어왔다. 그들은 모텔에서 밤을 보냈고 두 사람 모두 더 많은 것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묵묵히 인정했다. 박건우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안경을 벗었다. 맑은 아침 햇살 속에서 그들의 닮은 모습은 두드러졌다. 같은 턱, 같은 안정된 시선, 같은 균형 잡힌 자세. 안녕하세요, 아버지. 박건우가 말했다. 수십 년 만에 어색한 표현이었다. 커피는 따뜻대네. 박철수가 간단히 대답했다. 다른 엔젤스는 오토바이 옆에 머물렀다. 박건우는 차고를 가리켰다. 그곳에 보관하고 계세요? 머스탱? 박철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내 스포츠스터도 둘 다 덮개 아래에 있고 잘 관리되어 있지. 희미한 미소가 박건우의 입술에 스쳤다. 언제나 엔진에 꼼꼼하셨죠. 들어오게. 보훈부 조사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네. 집은 박건우에게 충격처럼 다가왔다.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같은 가구, 1984년에 멈춰진 같은 사진들, 마치 집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최진수의 픽업 트럭이 오토바이 뒤에 멈춰 섰다. 젊은 참전 용사가 한결 나아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목적이 있었다. 최진수 씨를 일찍 초대했네. 박철수가 설명했다. 우리가 단합된 전선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박건우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이제 그를 믿으세요. 박철수는 잠시 멈췄다. 신뢰는 천천히 얻어지는 것이지. 하지만 사람은 그것을 얻을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 그 메시지는 미묘하지 않았다. 토마스는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9시에 도착했다. 보훈부팀은 10시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2명의 조사관은 역사적 정확성을 위해 명예훈장 인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진짜 의도는 뭐죠? 박건우가 물었다. 정치, 예산, 삭감. 박철수가 말했다. 취소할 훈장을 몇 개 찾아서 시스템이 감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지. 토마스는 그들이 이미 기술적인 이유로 베트남 참전 용사로부터 훈장 5개를 회수했다고 말한다. 영웅을 이용해서 돈을 아끼다니. 최진수가 혐오감을 드러내며 말했다. 너무하네요. 선례에 대한 문제야. 박철수가 수정했다. 오늘은 싸우기에는 너무 늙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지. 내일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지. 누가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만들어서
완전히 부인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지. 그의 시선은 최진수를 향했다. 치료를 거부하기도 더 쉽고. 2대의 차가 도착했다. 토마스의 연락책, 장진호에서 박철수와 함께 있었던 노인들이었다. 레이놀즈는 보행기를, 맥켄지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둘 다 박철수가 훈장을 받은 날 그곳에 있었다. 9시 45분까지 박철수의 거실은 전쟁 회의실로 변모했다. 그들은 우리를 분리하려고 할 겁니다. 토마스가 경고했다.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맙시다. 노크 소리가 확고하고 권위적으로 들렸다. 박철수는 직접 문을 열었다. 양복을 입은 두 남자 신분증을 내밀었다. 박철수 씨, 저는 앨런 머서라고 합니다. 이쪽은 토마스 그랜트 육군부입니다. 당신의 명예훈장 검토에 대해 왔습니다. 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분들은 제 증인들입니다. 어떤 질문이든 이분들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머서의 미소가 굳어졌다. 표준 절차에 따라 개별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토마스가 앞으로 나섰다. 이것은 형사 수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참석한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상사에게 왜 접근이 거부되었는지 설명하십시오. 머서는 방을 평가하며 단합된 전선을 확인했다. 좋습니다. 그들은 부엌으로 이동했다. 박철수는 수석 자리를 차지했고 레이놀즈와 맥켄지는 그의 오른쪽에, 토마스는 그의 왼쪽에 앉았다. 박건우는 아버지 의자 뒤에 서 있었다. 최진수와 엔젤스는 주변을 둘러쌌다. 박철수 씨, 머서가 말을 시작했다. 저희는 역사적 정확성을 위해 명예훈장 인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용문에는 1950년 12월 7일 장진호 근처에서 당신이 자원하여 중화기의 사격 속에서 부상당한 해병 5명을 구출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정확합니다. 박철수가 확인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이러한 행동을 수행했습니까? 함정이 설치되었다. 박철수는 레이놀즈와 맥켄지를 흘끗 봤다. 박대위는 가능한 한 누구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달했다. 그것이 제가 물은 게 아닙니다. 박대위가 그 사람들을 구출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했습니까? 박철수가 대답하기 전에 레이놀즈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나는 장진호에서 박철수 씨의 하사였습니다. 박대위는 철수하라는 공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전술적 상황이 허락된다면 누군가가 회수를 시도하기를 바란다고 비공식적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직접 들었습니까? 머서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레이놀즈가 확인했다. 우리 무전병인 맥켄지도 들었습니다. 맥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박대위가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나는 누구에게도 그 불지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할 수 없지만 신이시여 우리 아이들을 버리라고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박철수 일병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머서가 얼굴을 찌푸렸다. 그 진술은 공식 보고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전투 현실을 거의 포착하지 못합니다. 토마스가 끼어들었다. 여기 있는 어떤 베테랑이라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월터 첸이라는 또 다른 생존자의 증언이 있는데 이는 이러한 회상과 모순됩니다. 머서가 압박했다. 첸 씨는 박대위가 구조 시도를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월터 첸은 제가 그를 찾았을 때 심각한 저천증과 뇌진탕을 앓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대답했다. 그는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회상은 당연히 손상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진행성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토마스가 지적하며 덧붙였다. 최근 증언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육군부가 증거를 날조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건가요, 박 서장님? 저는 첸 씨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토마스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그의 의사들과 이야기하는 데 신경을 썼다면 발견했을 겁니다. 긴장이 고조되었다. 박철수 씨,
머서가 박철수에게 초점을 돌리며 말했다. 당신은 직접 명령을 불복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질문이 공중에 매달렸다. 박철수는 평생 동안 자신의 전쟁 경험에 대한 논의를 피하고 자신의 영웅심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동료들이 그의 옆에 있고 그의 아들이 그의 뒤에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머서 씨, 박철수가 안정된